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중국의 황제가 홀로 황궁의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황제라. 그래, 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이 지상에서 나보다 높고 빛나는 사람은 없을 것이야. 어떤가 하늘에도 나의 별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가장 빛날 것이다. 황제는 그렇게 읊조리며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고개를 들고 계속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먼 동쪽 하늘에 큰 별 하나가 유독 빛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별은 아무리 봐도 중국의 별은 아닌 듯하였습니다. 아니, 저 별은 도대체 어디에 뜬 별인가? 어찌 홀로 저리 크게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인가? 심상치가 않구나. 심상치가 않아. 어찌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곳에 저리 큰 별이 떴단 말인가? 내가 있는 이곳이 아니라 어찌 이 나라의 동쪽이란 말인가? 황제의 눈에는 동쪽에 뜬 별빛이 너무 찬란해 보였습니다. 오죽하면 주위에 있는 다른 별들은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중국의 황제는 그렇게 밝은 별은 난생 처음 보는 것이라 곧장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당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점성가들을 불러 모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황제의 명에 따라서 중국 전역에서 내로라 하는 점성가들이 황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밤하늘에는 황제가 보았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점성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별은 도대체 무슨 별이냐? 무슨 별이길래 다른 별들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홀로 저리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인가? 너희들이 당장 알아보거라. 황제의 명에 따라서 점성가들은 며칠 동안 동쪽 하늘에서 유난히 빛나고 있는 별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신이 관찰한 별에 대해서 황제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점성가는 저 별은 조선 지방에 살고 있는 돌쇠라는 장수의 별입니다. 그 장수를 살려두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큰 위험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황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뭐야? 저것이 조그만한 조선의 장수이별이라 말이지. 조선의 돌쇠라는 장수가 조선 어디에 살고 있는지 말해보거라. 그러나 이 황제 질문에 점성가는 주저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폐하 송구하옵니다. 저는 그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안 되겠구만. 다음 점성가를 드리거라. 그리하여 황제는 다음 점성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점성가는 돌쇠가 살고 있는 곳은 충청도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황제는 그것도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조선에서 감히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릴 인물이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황제는 자신이 가장 믿고 있는 또 다른 점성가에게 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점성가마저도 앞서 말한 두 명의 점성가와 같은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성가는 이어 말했습니다. 폐하 돌쇠라는 장수를 살려두면 장차 우리나라에 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자가 입신하여 장군이 되어 군을 이끌게 되기 전에 반드시 미리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돌쇠가 속세를 버리고 스님이 된다면 오히려 그를 죽이는 것이 우리나라에 더 큰 해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란 말이냐? 돌쇠라는 녀석이 스님이 되었을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게 이 나라에 좋다고. 황제는 자신이 가장 믿는 점성가의 말을 듣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밝게 빛나는 별에 대해서 점성가들에게 설명을 들은 황제는 아무도 모르게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자객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너는 조선의 충청도로 건너가거라. 그리고 돌쇠라는 사람을 찾고 그가 만약 스님이 되었으면 그냥 두고 오고 그렇지 않고 무술을 연마한다거나 장군이 되려 한다면 반드시 명주를 끊어 놓아야 한다. 황제의 명을 받은 자객은 돌쇠가 누구인지 충청도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조선에는 참으로 돌쇠라는 장수가 충청도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며 훌륭한 장군이 되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것이야 하고 무술과 병법 공부를 매일같이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타고난 장사였으며 지혜도 뛰어났으니 무술과 병법이 나날이 일취월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장군이 되고자 하는 큰 뜻을 가지게 된 것은 한반도가 삼국시대 이후 항상 중국에 있는 나라의 침략과 약탈을 당해왔기 때문이었고, 그러한 슬픈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고 원통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장군이 되어서 그러한 상황을 역전하여 오히려 중국을 호령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자신의 별을 바라보다가 별 속에서 한 줄기 검은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돌쇠는 무술과 병법에만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점성술에도 재주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점성술로 자신의 별 상태를 점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점괘에는 자신이 스님이 되지 않으면 곧 죽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뭐라고 아니 어찌 점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 내가 어찌 스님이 된단 말인가? 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장군이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구나.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일 거야. 다시 해보자. 돌쇠는 다시 한번 점을 쳐보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점괘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점괘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완전히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껏 없었습니다. 그러니 돌쇠는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이럴 수가. 이렇게 계속 똑같은 점괘가 계속해서 나온다니. 참으로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인가? 내가 정말 속세를 버리고 스님이 되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일까? 돌쇠는 장군이 될 것만을 생각했었지, 스님이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결국 돌쇠는 나온 점괘가 하늘의 뜻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지. 내가 하늘의 뜻을 어기고 장군이 되기를 고집하다 죽게 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결국 돌쇠는 장군이 되겠다는 뜻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백화산에 있는 절로 들어가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스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객은 이조선의 충청도로 와서 돌쇠를 찾기 위해 온 충청도 땅을 이잡듯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자객은 장사꾼으로 변장을 하고 충청도 전역을 다니다가 이윽고 영동 지역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는 이미 돌쇠가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고 절로 들어가 스님이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자객은 돌쇠가 스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돌쇠가 사는 마을에 들어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스님이 되었단 말인가? 참으로 폐하의 말씀이 맞았구나. 자객으로서 이토록 암살 상대를 찾았건만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다. 내가 중국 최고의 자객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갈 수는 없지. 내 그놈을 찾으러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데 황제께서도 그놈을 처치한다면 나라를 위협하는 적을 해치웠다고 좋아할 것이다. 자객은 처치해야 할 상대를 잃었음에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쇠를 찾는 세월 동안 반드시 없애고 돌아가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없게 된 자객은 화가 너무 나서 돌쇠가 살았던 옛집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스님이 된 돌쇠는 자신의 집에 갈 일이 있어서 마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어찌 내 집에 불이 난 거지? 어서 불을 꺼야 한다. 이대로 불이 옮겨버렸다 붙으면 온 마을이 다 타버릴 거야. 돌쇠는 즉시 자신의 불타고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돌쇠를 본 자객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놈이 내 그리 찾던 돌쇠구나. 난 반드시 저놈을 없애야 한다. 자객은 이미 눈에 불이 붙어서 황제의 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객이 자신의 검을 뽑으려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돌쇠가 자신의 붓짐에서 붓을 꺼내고 먹물을 묻히더니 자신의 불타는 집 방향으로 힘껏 먹물을 뿌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순식간에 검은 빗물이 쏟아져 내려 돌쇠의 집에 붙은 불을 모두 꺼버렸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본 자객은 검을 잡았던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저것이 무슨 조화인가? 저자는 내가 상대할 인물이 아니로구나. 안 되겠다. 황제께서도 저자가 스님이 되었다면 죽이지 말라 하였으니 그냥 돌아가야겠다. 정말 저자가 장군이 되었다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대국이어도 막을 수 없을 뻔했다. 돌쇠의 신비한 능력에 분노와 화가 가라앉고 다시 이성을 찾은 자객은
그제서야 황제의 명이 생각이 났고 그대로 중국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불에 몰려든 마을 사람들 또한 이와 같은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었고 돌쇠가 참으로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돌쇠 스님의 명성은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중국으로 도망간 자객은 곧장 궁으로 돌아가 황제에게 돌쇠의 기이한 능력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장군이 되지 않고 스님이 되어서 큰 위협은 없을 것이라 말하자 중국 황제 또한 조선을 치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조선을 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옛적 한 시골에 늙은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 세끼 먹는 것은 산의 진미요 몸에 칭칭 두른 것은 비단이라. 게다가 남들이 허리 굽혀 하는 인사까지 받으니 세상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다고 밤낮으로 아양 떨던 마누라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아이고 배야 하며 대굴대굴 뒹굴더니 눈 깜짝 새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워낙 예전부터 여자라면 죽고 못 사는 늙은 부자는 마누라가 죽어 사흘도 넘지 않아 새 마누라 들여올 궁리만 하다 보니 입맛이 떨어져 기름기 도는 밥도 모래알처럼 깔깔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무슨 수가 생겼는지 칠보기를 불렀습니다. 칠보기는 머슴인데 구변이 좋고 익살꾼이어서 늙은 부자는 다른 머슴들에게는 소부리듯이 하는데 칠보기만은 구슬려서 일을 시켰습니다. 칠보가, 너 오늘부터 일밭에 나가지 말고 내 말을 듣거라. 아유, 대감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소인의 팔자는 소팔자라고 밤낮 일만 하라고 하시더니요. 이거 참 호박이 넝쿨로 떨어졌습니다. 칠보기가 한창 익살을 피우는데 늙은 부자는 시치미를 뚝대며 정색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녀석아, 익살은 그만하고 내 말 듣거라. 너 내 마누라 세상 뜨고 나 혼자 쓸쓸히 보내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네, 알다 뿐이겠습니까? 대감님께서 닭똥 같은 눈물을 떨구는 것도 소인은 두 눈이 있어서 보았습니다. 구곡간장이 타서 구세통같이 내뿜는 그 한숨소리도 이 소인은 두 귀가 성해서 다 들었습니다. 늙은 부자는 듣기가 거북했지만 그래도 칠보기를 구슬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일밭으로 나가지 말라 할 때는 요긴한 일이 있어 부른 것이니 익살은 그만 부리고 어서 비단옷 입고 산 너머 동리에 한번 갔다 오너라. 칠보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쌍놈이란 딱지가 딱 붙었는지라 비단옷을 입으라니 거짓말 같아서 멍청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대감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시옵니까? 그 자식, 양반이 따로 있는 줄 아느냐? 돈만 있으면 양반이 없다가도 생기는 거다. 잔말 말고 어서 비단옷 입고 산 너머 동리에 갔다 오너라. 산 너머 동리엔 왜 가라 하십니까? 응, 그 동리에 젊은 과부가 살고 있지 않느냐? 한번 가서 집을 잘 살펴보고 오너라. 아니, 대감님께서 과부 사냥 하실 겁니까? 그 자식, 뭔 그리 말이 많냐? 임금이나 대감이나 점자는 채에도 밑을 들추면 말과는 다르다네. 한시가 급하니 어서 가보고 오너라. 칠보기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더는 익살을 부리지 않고 난생 처음 비단옷 떨쳐 입고 나섰습니다. 칠보기는 원체 이목구비가 바로 생긴 데다가 차려입고 나서니 진짜 양반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양반 차림을 하고 떠난 칠보기는 저녁 때쯤 돼서야 산 너머 과분의 기와집들에게 들어섰는데 한 머슴이 뜨락을 쓸고 있었습니다. 칠보기는 그 머슴을 천천히 보니 어릴 적에 한동리에서 자란 소꿉동무 석삼이었습니다. 아니, 너 운막집 석삼이 아니냐? 네, 그렇사옵니다. 조실부모하고 떠돌아다니다 여기 와서 머슴살이 하옵니다, 양반님. 석삼이는 허리를 굽히고 머리도 들지 못하였습니다. 이놈아, 양반은 무슨 양반? 나 칠복이다. 석삼이가 그제야 머리 들고 보니 틀림없는 칠복이라 바로 손목 잡고 사랑채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칠복이는 목소리를 낮추어 자초지종을 내리 엮었습니다. 그리고 석삼이의 귀에 대고 여차여차 하자고 소곤거렸습니다. 칠복이는 늙은 부자의 애를 말리느라고 실컷 놀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야 돌아왔습니다. 담배만 피며 애타게 기다리던 부자는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서는 칠복이를 보자 일이 성사된 듯 싶어 어떻게 됐느냐고 급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딴전을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대감님, 소인은 날바람을 일구며 태산같이 높은 고개도 단숨에 청 넘어서는데 청사는 말 그대로 풀을 청자요 물은 맑아서 맑을 청자인데 갖가지 꽃들이 꽃 화자를 자랑하며 내가 곱다 다투어 피지 않겠습니까? 야, 이 녀석아, 긴 말 말고 어서 갔던 일이나 말해라. 이렇게 경치가 매우 뛰어나다 보니 대감님 만화님 되실 분도 천하절색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에게 척 들어서니 참 과연 가관이었사옵니다. 아, 이 녀석. 내 언제 산천이 어떻고 그 집들하기 어떻고 하는 걸 묻더냐. 다른 말을 아예 싹 거두고 내가 시킨 일이 어떻게 됐냐만 말해라. 네, 알겠습니다. 기와집에 들어서니 갑자기 목이 마르는지라 목에 있는 불부터 꺼놓고 보자구 주인을 찾고 물 한 모금 먹읍시다 하고 들어서니 이 자식아, 내 말 듣다 내가 죽겠다. 어서 내가 듣자는 말부터 하거라. 그 집에 들어서니 어떠하냐?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아, 글쎄 주인을 찾았는데 대답이 없지 않겠습니까? 나도 진짜 양반은 아니라도 임시 양반은 된지라 양반 행세를 하였습니다. 그 자식. 내가 너더러 양반행세한 말 하랬느냐? 그까진 말은 걷어치워. 그럼 그만 말하겠습니다. 칠복이는 일부러 입을 꾹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안달난 사람은 늙은 부자라. 그는 칠복이의 손을 잡아주며 사정하였습니다. 아니 이 녀석아, 내가 어디 널 보고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냐? 격가지를 치우고 본줄거리를 말하라고 그랬지. 제발 어서 말해다오. 칠복이는 한참이나 입에 자물쇠를 잠가 놓고 있다가 늙은 부자가 안절부절 못하는 꼴을 보고는 퍼붓고 말을 이었습니다. 글쎄올시다. 목이 말라 물이나 얻어마시자는 격으로 주인을 찾아 넓은 뜰락에 쳐들어서니 뜰락은 쥐죽은 듯 고요한데 한 여인이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내가 말하던 그 과부던가? 동여올 수 있겠던가? 휴, 대감님은 꽤나 성급하십니다. 콩밭에 가 두부를 찾는다고 날콩알이 두부 될 줄 아십니까? 그래, 그렇지. 어서 말을 하게나. 내 다시는 자네 말을 꺾지 않겠네. 그래서 저는 지나가는 길손인데 목이 말라 물 마시러 왔다니까. 백옥 같은 흰 사발에 맑은 물을 떠가지고 나왔는데 그저 온뜰락이 환해지며 햇빛도 무색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정말 내가 말하던 그 과부던가? 입술은 앵두 같고 두 눈은 샛별처럼 반짝이는데 그래, 그 과부가 그렇게 말과 같이 절세가인이더냐? 웃는 양을 볼짝시면 피는 꽃과 같고 가는 양을 볼짝시면 꽃본 나비 춤을 추는 것 같고 오는 양을 보니 물찬 제비 같사옵니다. 그래, 정말 나한테 그런 과부가 생긴단 말이지. 허허허. 칠복이는 또 일부러 한참이나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늙은 부자는 그게 정말인가 거짓말은 아니겠지 하며 어서 말하라고 졸라댔습니다. 제가 설마 대감님 앞에서 허튼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보아하니 천생배필인데 과부라도 색시 같사옵니다. 그래, 집을 지키는 녀석들은 많던가? 과부가 머슴을 거느리면 얼마나 거느리겠습니까? 그렇게 젊고 절색인 과부는 다시 없는 줄 아뢰오니 어서 손을 써야지 어느 날 저녁 누가 동여 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자네 말이 옳네. 당장 나가 머슴들을 부르게. 그래야 오늘 저녁에라도 먼저 손을 쓸 게 아닌가? 네, 대감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무슨 흠인가? 여자란 본디 실버들처럼 유순해야 하겠는데 듣는 말에 의하면 힘이 장수 같아서 누구도 당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네 내 솜씨를 모르나? 난 죽은 송장도 다스려 일을 시키는 사람일세. 제 아무리 힘이 장수래도 내 이 손에 들면 갈 데가 있나? 조롱 속의 새지. 안 될 말씀이십니다. 그 집 과부께서는 어찌나 독살스러운지 기어가는 뱀을 쏘아보기만 해도 그 눈독에 뱀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은 생전에 그 과부만은 후려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자네 무슨 수라도 없겠나? 좋은 수야 왜 없겠습니까? 듣자니 그 과부가 여자들의 말만은 그렇게 고분고분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집에 규수를 내세우며 길을 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좋은 방법이네. 자네 말이 옳네. 늙은 부자는 무릎을 툭 치며 다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과부를 동여온 첫날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듯 하지만
차차 날이 가면 정을 붙이고 살게 되는 법이네. 게다가 꽃 같은 우리 딸 꽃분이가 엄마 하고 나서들면 더구나 빨리 정을 붙일 걸세. 이 사람아, 그럼 남들이 동역하기 전에 우리 오늘 밤에 손을 씁세. 칠복이는 늙은 부자의 분부대로 힘꼴이나 쓰는 머슴을 데리고 그날 밤 산을 넘어 과부를 동여왔습니다. 밤에 불도 켜지 못하고 남몰래 하는 일이지만 늙은 부자는 머슴들이 과부를 동여매고 뜰하게 들어서는 것을 보자 맨 버선발로 달려나와 맞았습니다. 그런데 듣던 말과 같이 사나운 과부는 늙은 부자가 달려나오는 것을 보더니만 사정없이 발로 내찼습니다. 그 바람에 늙은 부자는 그만 아이쿠하며 넘어진 채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넘어진 자리에서 헐떡거리며 외마디 소리만 쳤습니다. 과부가 행악질을 하건 말건 여러 머슴들은 과부를 신부방에 억지로 밀어넣고 나와서 들숨날숨을 겨우 이어대는 늙은 부자를 부축하였습니다. 부자는 그래도 그 그림같이 고운 부인을 어서 보자고 신부방으로 어정어정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어느새 불까지 꺼버렸는지라 부자는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 몇 잔을 거나하게 마시고 담을 키우고 나서 아예 신부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늙은 부자가 들어서기 바쁘게 과부가 불이 번쩍 나게 뺨을 갈기고 발로 냅다치는 바람에 늙은 부자는 또 덜렁하며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리를 차고 일어나 들어가면 또 차 넘어뜨렸습니다. 서너 번 이런 봉변을 당하고 보니 늙은 부자는 더는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제야 부자는 칠복이가 하던 말이 생각되어 딸 꽃분이를 불렀습니다. 꽃분아, 이 애비가 불쌍하지 않느냐? 내가 날 대신해서 어머니 방에 들어가 어머니를 달래다오. 여자들이란 그런 법이니 제발 아버지 부탁이다. 늙은 부자는 숨을 헐떡이며 말도 겨우 하였습니다. 꽃분이는 애비 말을 들으니 화가 동하였습니다. 자기도 이제는 이팔청춘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애비된 사람으로 딸 시집 보낼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부터 과부를 얻어들이니 안 그럴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편 같은 여자로서 그 과부에 대한 동정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짐승처럼 묶여와서 늙은 영감을 난군으로 섬겨야 하니 세상도 참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꽃분이는 두말 없이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꽃분이도 몇 번 밀려 나왔지만 나중에는 과부도 지쳤는지 더는 행악질을 안 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꽃분이는 소리 없이 어머니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잠에서 깬 부자는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나며 꽃분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꽃분아, 어머니가 너를 더 찾지는 않더냐? 아버지, 별일 없었어요. 그럼 그렇겠지. 꽃분아, 오늘은 어머니에게 밥 한 술도 주지 말거라. 제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두고 보자. 늙은 부자는 과부를 당장 손에 후려잡고 싶었지만 또 잘못 건드렸다간 자는 호랑이 깨운 격이 될까 염려되어 꽃분이를 따라 나와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니 긴긴 밤을 밀고 닥치고 한지라 늙은 부자는 사지가 나른하고 정신이 몽롱하여 또 그 자리에 곤드라져 잠을 자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꽃분이는 본래부터 측은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라 하룻밤이라도 동무해 준 정이 있어 아버지가 밥 한 술 주지 말라는 당부도 까맣게 잊고 밥을 들고 과부방에 들어갔습니다. 꽃분이는 과부한테 공손히 밥을 놓고는 어쩐지 그저 불쌍히만 생각되어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뭐라고 말하다가는 자기도 함께 울 것만 같아서였습니다. 하루에는 또 눈 깜짝 새에 서산마루에 뚝 떨어지고 별이 반짝이는 밤이 왔습니다. 밤이 되자 늙은 부자의 생각은 온유월 독사처럼 살아났습니다. 그는 곧바로 과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전과 같이 발들여 놓기 바쁘게 불이 번쩍 나게 몇 대 얻어맞고 발에 채여 밀려나와 아이고 하며 쓰러졌습니다. 꽃분이는 아버지가 불쌍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여 자리에 눕히고는 자기가 과부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과부도 같은 생각을 하는지 그녀만은 때리지도 차지도 않았습니다. 꽃분이는 말없이 슬그머니 과부 곁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그가 더 불쌍하게만 생각되었습니다. 꽃분이는 사람이 짐승처럼 묶여온 것이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 끝내 과부의 품에 머리를 파묻고 울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악슬에 굴던 과부도 꽃분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럴수록 꽃분이는 더 흐느껴 울기만 하였습니다.
울면 울지 말라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또 울고 하다 보니 이튿날 밤도 다 갔습니다. 늙은 부자는 꽃과 같은 젊은 과부를 신변에 가져다 놓고 제 소나귀에 당장 넣지 못하자 속이 비비 꼬였지만 벌써 이틀 저녁이나 호된 맛을 본지라 칠복이 말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도 꽃분이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늙은 부자가 이제는 제가 들어갈 날이 되었다고 과부방에 들어가려는데 꽃분이가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제가 들어가야 해요. 아니, 사흘이면 된다던데 아직도 말을 안 듣는 것이냐? 고년이 정말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보다 더 한년이로구나. 아무쪼록 잘 타일러라. 늙은 부자는 하는 수 없이 또 자기 딸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은 시작이 있어도 끝이 없었습니다. 닷새 날 저녁에도 엿새 날 저녁에도 늙은 부자는 과부방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였습니다. 열흘이 되었는데도 꽃분이는 또 자기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늙은 부자는 그만두고는 고추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 되겠다.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늙은 부자는 짐승을 길들이듯이 한번 호된 매를 주어 길들여 보려고 팔뚝 같은 방망이를 쥐어들고 문을 차고 과부방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늙은 부자의 방망이는 크고 단단하였지만 그 방망이를 써보기도 전에 두 동강이 나서 방바닥에 나 뒹굴었습니다. 늙은 부자는 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두세요. 아니, 뭐라고? 남편 없는 과부는 짐승과 같아서 동여오는 건 하늘이 낸 법인데. 그래, 그 계집년이 어쩔 테냐? 내가 꼭 길을 드릴 테다. 그럼 전 몰라요. 아버지 또 들어가 보세요. 그렇지만 그 방은 아버지 들어가실 방이 아니에요. 저리 비켜라. 오늘 저녁엔 내 그녀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무지막지한 늙은 부자는 딸의 말귀를 알아도 못 듣고 죽기 살기로 과부방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부가 아니라 꽃분이가 따라 들어와서 아버지를 막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방에서 나가야 해요. 아니, 뭐가 어째? 대체 무슨 말이냐? 아버지, 저 사람을 보세요. 저 사람은 아버지가 바라는 그 과부가 아니라 그 집 머슴 석삼이에요. 아니 뭐라고 하며 늙은 부자는 그만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저 사람을 따라갑니다. 석삼이는 꽃분이와 함께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람. 과부 사냥 나갔다. 사위 사냥 해왔으니 아이고 내 가슴이 터지는구나. 과부 집에 처음 찾아간 날 도저히 과부를 데려올 수 없었던 칠복이는 석삼이와 술을 내어 석삼이를 과부로 분장한 후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늙은 부자는 울음에 목이 막혔는지 그만 꼬꾸라져 다시는 일어서지도 못하였습니다. 결국 늙은 부자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암행어사 박문수 이야기입니다. 박문수가 거짓골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암행을 하고 돌아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거짓골로 암행을 해야 소외받는 백성들의 억울한 것을 소상히 알 수 있어서 그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하루는 날이 저물어서 주막에 들었는데 가장 싼 방에 턱 들어가 보니까 웬 거지가 큰 대자로 퍼지르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어와도 본체 만체하고 들어누웠거든 말입니다. 저녁밥을 한 상 시켰는데 밥상이 들어와도 그대로 누워있더란 말입니다. 그 댁은 저녁밥을 드셨어. 안 드셨으면 밥은 적지만 함께 여기나 하지 그러시오. 혼자 밥을 먹기가 안 되어서 인사치레로 물어봤더니 아, 돈이 있어야 밥을 사 먹지. 뭐 굶는 게 하루 이틀인가? 하면서 그냥 뻗어 있지 뭡니까? 그래 밥을 한 상 더 시켜다 먹으라고 줬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도 밥을 한 상 더 시켜다 주니까 거지가 먹고 나서 하는 말이 보아하니 댁도 거지고 나도 거진데 이럴 게 아니라 같이 다니면서 빌어먹는 게 어떻소? 한단 말입니다. 하기는 박문수도 영락없는 거짓골이니 그런 말 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암행도 함께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날부터 둘이 같이 다녔습니다. 한 군데를 턱 가니까 제법 큰 동네가 있는데 그때 마침 소나기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박문수를 데리고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기와집으로 썩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비도 피하고 밥도 빌어먹으려고 그러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썩 들어가서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이댁 안방마님 좀 뵙자고 여쭈어라. 아주 급한 일이라고 빨리 나오라고 이르거라. 하거든 말입니다. 안에서 안주인 마님이 나오니까 지금 이댁 식구 세 사람 목숨이 위태롭게 됐으니 잔말 말고 나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아 이런단 말입니다. 안주인이 놀라서 어떡하면 되느냐고 물으니 지금 당장 마당에 멍석 깔고 남편이 죽은 것처럼 곡을 하시오.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세 사람이 죽는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멍석 깔고 엎드려서 아이고 아이고 곡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 집 남편은 어디에 갔는고 하니 머슴 둘을 데리고 뒷산에 나무를 베러 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이 90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 관목이나 장만해 놓는다고 갔거든 말입니다. 그래 나무를 베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오니까 비를 피한다고 큰 바위 밑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 아래서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가 들리니까 목을 빼고 내려다볼 것 아니겠습니까? 내려다보니 자기 마누라가 머리를 땅에 박고서는 곡을 하고 있거든 말입니다. 이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보다. 얘들아 어서 내려가자. 머슴 둘을 데리고 불이 나게 내려왔습니다. 막 내려오는데 뒤에서 바위가 쿵 하고 무너지더란 말입니다. 그때 안 내려왔으면 세 사람이 바위에 깔려서 다 죽었지 뭡니까? 남편이 헐레벌떡 내려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겠거든 말입니다. 거지한테 절을 12번도 더 하면서 은인이라고 대접이 극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 사람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소. 내 재산을 다 달란데도 내놓으리다. 아, 정 그러면 돈 100냥만 주구려. 그 정도면 목숨값치곤 싸지 않겠소. 그래서 돈 100냥을 받았습니다. 받아서는 대뜸 방문수를 주는 것입니다. 이거 잘 간수해두오. 앞으로 쓸 때가 있을 테니. 아, 박문수가 가만히 보니 이거지가 예사 사람이 아니거든 말입니다. 시키는 대로 돈 100냥을 받아서 속주머니에 잘 넣어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지나서 어떤 마을에 가게 됐는데 그 동네 큰 기와집에서 온 식구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 뭡니까? 거지가 박문수를 데리고 그 집으로 쓱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댁에 무슨 일이 있기에 이리 슬피 우시오? 우리 집에 7대 독자 귀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병이 들어 죽어가니 어찌안 울겠소. 어디 내가 한번 봅시다. 내가 고칠 수 있는 방도가 있을지 모르오. 거지가 그 집에 들어가는데 병든 아이가 누워있는 곳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딴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채로 들어가 턱하니 앉아서 주인더러 하는 말이 아이 손목에 실을 메어서 그 끄트머리를 가져오시오. 하거든 말입니다.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모 떼국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지 주제에 진맥을 한다는 게 실끄트머리로 한다니 믿어지지 않거든 말입니다. 이게 정말로 알고 일어나 모르고 일어나 시험하노라고 목침에다 실을 메어 그 끄트머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실을 한번 만져보고는 이런 고약한 일이 있나? 아, 손목에다 실을 메어 오랬지 누가 나무에다 메어 오랬소. 하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제야 주인이 이거 참 용한 의원이 왔구나 싶어서 얼른 아이 손목에다 실을 메어 가지고 왔습니다. 거지가 실 끄트머리를 한번 만져보더니 뭐 별것도 아니구나. 거 담벼락에서 흙을 한 줌 떼어 오시오. 하거든 말입니다. 담벼락에 붙은 흙을 한 줌 떼어다 주니까 동글동글하게 환약을 짓는데 딱 3개를 지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씩 차례로 먹이면 나을 거요. 주인이 약을 받아서 아이한테 먹이니까 다 죽어가던 아이가 눈을 부스스 뜨더란 말입니다. 또 하나를 먹이니까 슬그머니 일어나 앉고 나머지 하나를 먹이니까 그만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며 놀지 뭐겠습니까? 거참 신통하지 않겠습니까? 이래 놓으니 주인이 그만 감복을 해서 절을 12번도 더 하는 것입니다. 7대 독자 귀한 아들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내 재산을 다 달란데도 드리리다. 아, 그런 건 필요 없고 돈 100냥만 주구려. 자식 목숨이 100냥이면 싸지 않겠소. 이렇게 해서 또 100냥을 얻었습니다. 100냥을 받아서 다시 박문수를 주는 것입니다. 잘 간수해두오. 앞으로 쓸 때가 있을 거요. 박문수가 돈을 받아서 속주머니에 잘 넣어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가는데 거기는 산중이라서 한참을 가도 사람 사는 마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산중에서 갑자기 거지가 하는 말이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만 헤어져야 되겠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요. 그리고 200냥은 가져가시오. 꼭 요긴하게 쓸 때가 있을 거요.
하거든 말입니다. 이 산중에서 헤어지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오. 염려 말고 이 길로 쭉 올라가시오. 가다가 보면 사람을 만나게 될 거요. 그러고는 그만 훌쩍 가버리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연기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박문수는 할 수 없이 혼자서 갔습니다. 꼬불꼬불한 고갯길을 한참 동안 올라가니까 고갯마루에 장승 하나가 떡 버티고 섰는데 그 앞에서 웬 처녀가 물을 한 그릇 떠다 놓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장승님, 장승님, 영험하신 장승님. 우리 아버지 100일 청성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돈 200냥 때문에 관청에서 내일 아버지 목을 벤다니 한시밥비 살려줍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승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비는데 그 정성이 참 딱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박문수가 가서 무슨 일로 이렇게 비느냐고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처녀가 울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관청에서 일하는 심부름꾼이온데 심부름 중에 날았돈 200냥을 잃어버렸습니다. 내일까지 돈 200냥을 관청에 갖다 바치지 않으면 아버지 목을 벤다는데 돈을 구할 길이 없어 여기서 100일 청성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거든 말입니다. 박문수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거지가 마련해 준 돈 200냥이 자기 속주머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쓸 때가 있으리라 하더니 이를 두고 한 말이로구나 생각하고 돈 200냥을 꺼내어 처녀한테 줬습니다. 자, 아무 염려 말고 이것으로 아버지 목숨을 구하시오. 이렇게 해서 애매한 목숨을 구하게 됐는데 또 하나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그 처녀가 빌던 장승이 그게 나무로 만든 것이지만은 가만히 살펴보니 그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 것입니다. 아까까지 같이 다니던 그 거지하고 얼굴을 쏙 빼다 박았던 것입니다. 처녀의 100일 정성의 장승이 직접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 행세를 하고 암행하고 있던 박문수 어사를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도 힘든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경에 처 있어도 정성과 진심으로 바라고 바란다면 정말 하늘이 도와주지 않을까요? 꼭 도와줄 겁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